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영국혁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영국혁명에서 아마 크롬웰까지 설명을 했을 거야. 그쵸?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스튜어트 왕조랄지, 그리고 영국의 현재의 모습이랄지, 왕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러면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부분이 찰스 2세, 제임스 2세부터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니? 크롬웰까지 했죠? 맞죠? 자, 그럼 찰스 2세부터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 역시 두 왕의 공통점은 전제정치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카톨릭을 우대 정치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의 엄마, 모우가 프랑스 부르봉 왕가 출신의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보다 카톨릭 신자들에게 좀 카톨릭 교도들을 우대하는 정치를 펼쳤고요. 더 나아가서 제임스 2세는 영국의 왕 중에서 메리어 왕 다음으로 최초로 카톨릭 신자이기도 한 왕입니다. 그래서 두 왕 모두 다 전제정치적인 성향은 똑같이 보였지만 또 카톨릭 교도들을 우대하는 정치를 펼쳤고, 이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항하는 그러한 정치를 했다. 대항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찰스 2세부터 찰스 2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찰스 2세가 카톨릭 교도를 우대하고 전제정치를 실시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두 가지 법을 제정을 해요. 둘 다 누구를 노리고 한 것이냐? 바로 찰스 2세를 노리고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사법이라는 법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신보호법이라는 이 두 가지 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 심사법이라는 것은 뭐냐? 국교도들만이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반대로 말을 하면 비국교도들은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라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놓고 말해서 지금 왕이 카톨릭 교도들을 우대해서 자꾸 공직에 카톨릭 교도들,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 카톨릭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두 번째는 인신보호법 역시 이 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법이냐? 국왕에 의한 불법적인 체포나 구금이나 이거 다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둘 다 이 왕권에 대항해서 나온 의회의 법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찰스 2세 때 토리당과 휘그당이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토리당은 여기에 왕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주로 귀족이나 지주들, 왕을 지지하는 세력들, 왕에게 매수당한 세력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휘그당이라는 당은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을 가진, 다시 말하면 왕의 전제정치를 배격하고 카톨릭 세력이나 프랑스를 경계하는 사람들로 모여진 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를 조금 비하하는 용어라고 해요. 이 당의 이름들이. 그래서 19세기에 이 토리당은 주로 귀족이나 지주, 그리고 이게 보수당으로 채워지고, 휘그당은 주로 자유당으로 이제 19세기가 되면 바뀌는데,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기틀이 되면서 현재 영국의 양당 정치에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까봐 한 번만 언급을 드리는데, 노파심에. 자, 찰스 1세 때는 왕당파와 의회파로 갈려서 내전까지 치렀죠. 내전까지. 그래서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가 네이즈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크롬웰이 정치를 하는 거고, 찰스 1세는 서영당했던 거고, 찰스 2세 때는 토리당과 휘그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헷갈릴까봐 제가 다시 언급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동생 제임스 2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2세는 더더욱 친카톨릭 정치를 펼쳤을 뿐만 아니라 전제 정치도 더욱 강화해서 찰스 2세 때 만들어 놓은 이 법까지 폐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심사법, 인신보호법 모두 다 폐지시켜버려요. 그러자 이제 명예혁명이 일어나는데,
명예혁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공을 했으니까 혁명이라는 말을 붙여줬겠죠. 성공하지 않았으면 뭐 쿠데타, 반란 이렇게 역사적인 용어가 이제 만들어졌겠지만 말 그대로 이제 뭔가를 혁명을 성공했다라는 건데 명예로운 혁명이었대요. 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주 명예롭게 교체가 됐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 뭐로 교체가 됐냐? 의회에서 제임스 2세를 이제 폐위시키고요.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를 불러들입니다. 메리를 왕으로 승인시킨 이 사건을 명예혁명, 제임스 2세에서 메리로 왕으로 추대한 이 사건을 명예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냥 똑같이 전제정치라고 하면은 이거를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치? 이때 명예혁명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더더욱 이 메리와 윌리엄이 의회에 의해서 공동왕으로 추대된 이후에 이 권리장전이라는 거를 승인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입헌군주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는 명칭을 붙여준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더 내용을 좀 더 살펴봅시다. 메리는 제임스 2세의 딸이에요. 그런데 네덜란드 윌리엄 총독에게 시집간 딸이었습니다. 제임스 2세가 후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사가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발칵 뒤집힙니다. 이 후사가 똑같이 왕이 돼서 전제정치를 시행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메리와 윌리엄 네덜란드에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왕으로 이제 추대하고 동시에 권리 장전에 승인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때부터 메리 윌리엄을 입헌군주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입헌군주제의 시작이라고 했느냐? 왜 시작이라고 했느냐? 권리장전의 내용을 보면 알겠죠. 우리가 권리장전의 내용 봅시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자 1조만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국왕의 의회의 동의 없이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정지시키는 권한은 위법이다. 국왕의 권한이 더 세다라는 거야? 법이 더 위에 있다라는 거야? 법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어떠한 거는 위법이다. 어떻게 행동하는 거는 위법이다. 국왕이 네 맘대로 하는 거는 위법이다 라는 말이야. 핵심만 말을 하면. 알겠지? 그래서 권리장전에 이 메리와 윌리엄이 승인을 했다라는 거는 나 국왕보다 법이 더 위에 있다라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죠? 그래서 메리 윌리엄부터를 입헌군주제이고 이때 권리장전을 승인했다라는 거. 이해됐지? 자, 그럼 또 헷갈릴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짚을게요. 자, 권리청원은 찰스 1세 때야. 그지? 찰스 1세 때 권리청원 1628년입니다. 권리청원은. 권리장전은 메리 때야. 1689년입니다. 그래서 명예혁명이 그 전년인 1688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권리장전에 승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료의 내용도 선생님이 비교 한번 해줬죠. 그래서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청원, 권리장전. 그 이후에 이제 메리의 여동생인 앤 여왕이 여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때의 사건은 스코틀랜드 합병이에요. 이때 이제 대영제국이 성립을 한 겁니다. 쌤이 지난 시간에 이런 지도를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 보여드렸었냐면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1세를 데리고 와서 왕을 시켰다라고 하면서 이 지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스튜어트 왕조가 문을 열었다라고 했죠. 자, 1603년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연합국가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원래 제임스 6세가 이 스코틀랜드에서 왕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나서 후사가 없어서 왕이 계승자로 찾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계승자가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6세였던 거야. 그래서 이 6세를 데리고 와서 제임스 1세 스튜어트 왕조가 문을 엽니다. 그러면 제임스 1세는 어떤 인물이었냐? 스코틀랜드의 왕이면서 잉글랜드의 왕도 겸했던 사람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연합국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국가가 아니야. 연합한 거야. 이 두 개의 국가가 연합한 거고
왕이 한 명이어서 연합국가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1707년, 거의 100년 후죠. 보면은 잉글랜드에 합병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합병이 된 거야. 지금의 영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된 거야. 하나의 나라가. 그레이트 브리튼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때는 연합국가였다면 이제는 하나의 나라야.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앤 여왕 때 일어난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합병됐다. 대영제국이 성립을 하였다. 알겠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앤 여왕은 이 정도 사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앤 여왕도 후사가 없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가장 가까운 혈통자를 찾았겠죠. 찾다 보니까 계승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누구를 왕으로 데리고 오게 되느냐? 바로 독일의 하노버가의 조지 1세가 그 다음 가장 가까운 계승자로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금 얼핏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조지 1세는 하노버 왕조의 시작이죠, 이제. 이 전까지는 스튜어트 왕조였지, 얘들아. 근데 후사가 없어서 이제 하노버, 독일에 살고 있는 하노버 왕조에서 이 왕을 데리고 오는 건데, 조지 1세는 영국 내에 정치 세력이 없어요. 심지어는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왕이라고 추대는 했지만 정치는 전혀 할 수가 없었겠죠. 그지? 그래서 이때부터 내각 책임제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영국의 전통으로 확립이 된 거야.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고유의 전통이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앤 여왕이 후사 없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데리고 온 왕이었고, 정치를 이때부터 장관들에게 맡기고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게 됐고요. 내각 책임제라는 건 뭐야?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중심이 돼서 책임을 지는 정치가 내각 책임제죠. 그래서 조지 1세부터 하노버 왕조가 열리는 거고, 이때부터 내각 책임제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제찰 크롬웰 공화정 찰제였고, 여왕 메리, 여왕 앤, 그 다음에 이제 스튜어트 왕조 끝났고 하노버 왕조. 그리고 나서 이 하노버 왕조가 계속 지속이 되다가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범 국가다 보니까 그 하노버가, 독일은 하노버가니까 그 이름이 너무 독일과 가깝다. 독일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데 독일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이름을 윈저로 바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의 독일까지, 지금의 영국까지 이렇게 왔다 보시면 되고, 자, 왕별로 봤는데 우리가 잠시 이거를 연도순으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스튜어트 왕조 공화정 있고 스튜어트 왕조 계속 되다가 하노버 왕조 시작, 조지 1세 들어온 건데, 자, 1628년에 권리 청원, 1628년에 권리 청원, 1689년에 권리 장전입니다, 여러분. 권리 청원과 권리 장전 연도 17세기. 1642년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1660년에 다시 왕정 복고했고, 그리고 권리장정 승인 바로 전에 명예혁명이 일어난 것. 연도순으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셨으면 해서 제가 연도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정 속에서 스튜어트 왕조 속에 공화정 한번 있었고, 이 다음에 이제 하노버 왕조 내각 책임제 시작되는 거. 그다음에 28년, 89년, 청교도 혁명은 42년, 명예혁명은 88년. 알겠지? 그래서 연도 한번 좀 연도 감각이 있었으면 해서 연도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혁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경부터 보면서 여기까지가 배경이야. 여기까지가. 영국에서의 배경, 미국에서의 배경. 자, 미국 혁명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혁명은 다시 말하면 미국의 독립이야. 미국의 독립. 원래 미국이 지금 혁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북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전쟁들, 독립, 이거를 모두 다 이제 통틀어서 미국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인데,
이제부터는 미국 혁명부터는 이 미국 독립이라는 이 미국 혁명부터는 내용은 정말 이 미국 혁명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연도 순서대로 사건만 암기하면 돼. 대신에 연도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연도 감각이. 그래서 제가 이번 미국 혁명은 연도 순서대로 좀 연도를 강조하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도를 강조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 그럼 혁명의 배경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혁명 전에 이 북아메리카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자 여기가 북아메리카예요, 여러분. 북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 이 북아메리카에 영국인들이 건너옵니다. 영국인들이. 근데 어떤 영국인들이었냐?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우는 청교도 분리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와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또 두 번째로는 언제 많이 건너왔냐면 우리가 찰제 배웠지. 제임스 1세 때 기억해봐. 청교도들 엄청 박해했거든요. 그때 그 박해를 피해서 이 영국 사람들이 또 미국으로 북아메리카로 많이 흘러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렇게 흘러 들어와가지고 이 대서양 이쪽 연안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지금 총 보면 13개의 식민지가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제 이때 건너온 이들이 물론 영국에서 이쪽으로 총독을 파견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총독에 의한 정치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정치가 운영이 됐었냐면 그들 자치적으로 건너온 사람들 자치적으로 자유롭게 정치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교과서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파견됐는데 독자적인 의회가 설치돼서 폭넓은 자치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거의 자유롭게 계속해서 자치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영국에서 느닷없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야, 돈 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돈을 왜 내라고 하느냐? 영국의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세금이 필요했던 거고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지. 아, 지금까지 자치적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웬 갑자기 돈이야? 웬 간섭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국의 입장에서 먼저 살펴봅시다.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랬느냐? 전쟁 때문에 그랬어요. 전쟁 때문에. 7년 전쟁 때문에 이제 프랑스랑 영국이랑 이제 중심이 돼서 싸우는데 사실은 이 7년 전쟁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의 2차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뭐였어요? 마리아 테레지아가 여왕이라는 문제로 일어난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우리 그때 지도 봤잖아. 여기가 프로이센이 있었으면 여기가 오스트리아가 있었는데 여기 사이에 그 슐레지엔 땅이 있었잖아, 그지? 근데 이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 인정해 줄 테니까 슐레지안 땅 내놔 그랬었거든. 그래서 뺏겼어요,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때. 근데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가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슐레지엔이라는 땅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다시 치러진 전쟁이 7년 전쟁이야. 사실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간의 싸움인데 여기에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 또 네 편 내 편에서 끼어든 거죠. 그와 동시에 여기와 상관없이 영국과 프랑스가 나름대로 이 지역, 유럽이 아닌 식민지 쟁탈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다른 식민지에서 이 땅 내 땅이야 라고 싸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7년 전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도 프랑스와 영국이 이 땅 내 땅이야 라고 싸우다가 여기서 영국이 승리해요. 그러면서 영국이 이제 인도를 먹게 되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핵심만 얘기하면 영국에서 나름대로 프랑스와의 7년 전쟁 등으로 돈이 부족해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한테 야, 세금 내 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배경 이것부터 쓰면서 다시 봅시다. 자, 두 개가 배경이에요.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색칠해 놓은 것이. 이거는 영국에서의 배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미국 식민지에서 배경이 되는 사상이 유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 그 사회계약설이랄지 계몽사상 이런 내용 제가 설명 안 했죠. 원래 교과서상으로는 그 전에 있는데 쌤이 원격 수업 때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 좀 짧게 올려달라는 그 공약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곱게 아껴놓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영국 보세요. 배경. 중상주의 정책을 갑자기 시행하는 거야. 7년 전쟁 등으로 돈이 없어지니까 식민지한테 인지세, 교과서 왼쪽 각주에 인지세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뭐 보여줄까요? 각종 문서, 신문, 학위, 증서에 인지를 사서 붙이도록 한 세금, 인지세. 그 다음에 인지세 외에도 여기에는 뭐 차세 등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각종 세금들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자 식민지에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조직적으로 납세 거부 운동을 전개하는데 대표 없는 것에 과세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식민지 세력들이 저항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식민지는 영국 본국 의회에 우리의 대표를 지금까지 파견한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왜 세금을 내라는 거냐 라고 하면서 세금 낼 수 없다 라고 저항을 하자 영국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요. 좋아, 알았어. 다른 세금은 없애줄게. 대신에 그래도 차세는 내 라고 하면서 두 세력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미국 내에서 이러한 사상이 유행하게 됩니다. 로크의 사회계획설이랄지 진보적인 사상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돼서 배경이 돼서 이제 드디어 미국의 독립혁명, 미국 혁명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는 시간의 사건 순서부터 시간의 사건 순서대로 설명할게요. 다 썼니? 덜 썼어요? 좀 기다려줄게요. 자, 됐니? 자, 이제 그러면 사건의 순서대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 봐봐. 73, 74, 75, 75, 6 이렇게 되는 거야. 3, 4, 5, 6이야. 3, 4, 5, 6. 연도 1년 단위로 계속 사건이 진행돼요. 자, 73년에 먼저 보스턴 차 사건이 터져요. 보스턴 항구에 영국 선박이 정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안에 있는 그 배를 습격해서 여기 안에 있는 상자들, 차 상자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어요. 인디언으로 이제 분장을 한 영국 식민지인들이 보스턴에 정박 중이던 선박의 차 상자를 모조리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73년에 보스턴 차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자 영국도 나름대로 강경 대응을 해요. 보스턴 항구를 폐쇄한다는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뭐 자치선거 중단 등등의 이러한 강경 대응으로 이 영국과 미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다음 연도인 74년에 필라델피아. 여러분들이 필라델피아 하면 크림치즈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1차 대륙회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필라델피아에서 1차 대륙회의를 열어요. 여기서 식민지 대표들이 모두 다 모여서 앞으로는 우리가 영국에 항의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대항을 하자. 영국 물품 우리 사용하지 말자. 조직적으로 이제 영국에 대해서 결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세력, 그러니까는 영국 본토에서 온 군사 세력과 영국 군대와 식민지 민병단 두 세력이 무력적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렉싱턴 전투예요. 렉싱턴이라는 곳에서 두 세력이 무력적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던 그 보스턴의 살짝 왼쪽에 위치한 지역이 렉싱턴인데 교과서에 이제 지도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따 지도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렉싱턴에서 전투가 터지고 그 다음해인 바로 5년, 6년에 걸쳐서 2차 대륙회의를 실시합니다. 자, 이 2차 대륙회의에서 결정사항 75년, 6년 이 두 가지, 이 연도와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세요. 중요하니까. 2차 대륙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을 결정 내렸냐? 첫 번째로는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고 두 번째로는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어요. 독립선언문. 자, 그런데 이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되기 전에 선생님이 필기를 여기다 이렇게 둔 이유가 독립선언문 발표하기 전에 민간에서 이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쓴 상식이라는 이러한 글이 발간이 돼서 좀 유행을 하게 돼요. 상식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상식이 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를 상식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는 없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뭐하러 영국의 자식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가 영국과 결합함으로써 당하는 피해는 셀 수 없다. 우리는 영국과의 제휴를 중지해야 된다. 이러한 글을 하나 발표를 해요. 이런 말입니다. 전능하신 신께서 아메리카를 영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은 아메리카라는 땅이 영국의 지배가 결코 신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 이런 내용의 글을 발간을 해요.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민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75년, 6년의 팩트.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전쟁이 터집니다. 78년부터 쭉 전쟁이 터지는데 당연히 초반에는 미국 세력이 열세 위치에 있었겠죠. 미국 세력이. 그런데 갑자기 78년부터 주변의 열강들이 도와주기 시작해요. 프랑스, 에스파냐 등등. 왜 도와줬을까? 바로 영국이 싫으니까, 아니면 영국의 세력을 좀 억제하려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7년 전쟁에서 영국에게 패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열강들이 프랑스와 에스파냐 등의 열강들이 영국 세력의 팽창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 미국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1년에 영국을 격파해요. 그게 바로 요크타운 전투입니다. 요크타운 전투. 필라델피아 아주 많이 조금 아래에 있는 곳에 위치한 곳인데 여기서 이제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을 격파하면서 드디어 독립전쟁이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리고 83년에 파리 조약을 맺음으로써 독립을 승인받고 13개의 주가 독립의 승인을 받아요. 그리고 87년에 연방 헌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89년에 아메리카 합중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선출함으로 인해서 아메리카 합중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요크타운 전투 전까지는 3, 4, 5, 6 계속 이렇게 시기 순서대로 쭉 사건이 일어났죠. 81년부터는 홀수 단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579. 5년에도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교등학교 국가 수준에서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연방헌법 전에도 뭐 규약이랄지 다른 내용들이 많은데 1379의 팩트들이 있습니다. 요크타운 전투 승리했고 파리 조약 승인했고 연방헌법 제정했고 아메리카 합중국 초대 대통령 선출함으로써 성립했고 알겠지? 그래서 연도 순서대로 제가 암기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연도 감각을 이쪽에서는 연도 감각대로 여러분들이 좀 연도 감각을 좀 익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메리카 합중국이 성립이 됐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들에게도 식민지 독립에도 영향을 줬고
이것이 갖는 의의라고 한다면 자유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거겠죠.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공화국이 성립이 됐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아메리카 합중국 성립의 의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전에 3, 4, 5, 7 여기 필기 안 된 사람 여기 다 됐니? 그럼 여기만 이제 보여주면 되겠지? 자, 2차 대륙회의 이후에 2차 대륙회의의 이 팩트들, 특히 독립선언문의 연도 76년입니다. 대륙회의에서의 18세기의 미국 혁명, 그 다음에 78년, 79년에 열강이 지원을 받아서 81년 요크타운 전투 승리, 83년 파리 조약 승인, 그 다음에 87년에 연방헌법 제정해서 89년에 아메리카 합중국 성립한 거, 연도 순서대로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내가 방금 분명히 껐는데 왜 켜졌지? 누가 켰니? 내가 분명히 껐는데 내가 안 껐어? 껐지? 혼자? 아 그래 AI인가? 자, 덜 쓴 사람 됐니? 역사부도 한번 봅시다. 자,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문을 제출하는 모습이래요. 76년 2차 대륙회의 때 워싱턴 임명하면서 독립선언문 선언한 거, 이 내용이죠. 그래서 독립선언문 내용이 기억하시고 연도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식민지에서 65년에 뭐 영국 중상주의 정책 강화, 인지세법 제정 등등등에 있다가 이제 73년에 보스턴 차 사건 터졌고, 그 다음에 76년에 독립선언했고, 76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81년, 83년, 그 다음에 87년, 89년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죠. 그래서 파리 조약 체결, 헌법 제정하고 마지막에 워싱턴 대통령 취임함으로써 아메리카 합중국 성립됐다라는 점. 자, 지도 보세요. 지도 보스턴 차 사건 일어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스턴 차 사건. 그리고 그 왼쪽에 이제 나와 있진 않은데 여기보다 좀 더 이쪽 왼쪽에 렉스턴 전투가 일어난 곳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독립선언이라고 나왔죠. 필라델피아 1차 대륙회의 일어난 곳이고, 미국 독립선언은 이거는 74년이고 독립선언은 어딨어? 76년이죠? 여기 있다. 76년이죠, 여러분? 독립선언문과 연도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요크타운 전투, 아까 81년에 요크타운 전투도 여기입니다. 요크타운 전투. 그래서 주요 전투지가 대서양 근처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원래 식민주 13개 독립한 식민지주 자체가 이렇게 대서양 근방에 있었다라는 점, 지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자유의 여신상에 대해서도 한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미국 혁명의 내용입니다. 교과서의 내용은 다른 반들은 다뤄주지 않았는데, 어디 몇 시에 끝나니 우리? 30분? 우리 빨리 했다. 내가 흥분해가지고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너무 빨리 했나봐. 한번 복습해줄게요. 자, 교과서 봅시다. 자, 여기는 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영국과 프랑스가 7년 전쟁을 치르면서 재정이 악화되니까 중상주의 정책 실시하면서 인지세, 관세 등등등의 관세를 거두니까 뭐라고 저항했어요? 대표 없는 것에 과세할 수 없다, 이러면서 저항을 하지요. 그러다가 보스턴 차 사건이 터지지. 보스턴 차 사건. 자, 보스턴 차 사건 다음부터 이제 그 시기 순서대로 사건 봅시다.
필라델피아에서 1차 대륙회의가 개최됐다. 그지? 그래서 이때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하면서 저항하기로 하죠. 그리고 나서 렉싱턴 전투 터졌고, 렉싱턴 전투 다음에 2차 대륙회의 열렸죠. 2차 대륙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사항 2개 있었지? 하나는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거, 두 번째로는 독립선언문 발표한 거. 독립선언문 안에 천부인권, 주권재미, 혁명권 있다, 민주주의 원리가 있다. 이거 오른쪽에 탐구활동에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옆장 가보자. 초기에는 누가 식민지군이 열세에 처해 있었는데 주변의 열강들이 이제 도와주러 오죠. 도와주러 오면서 전세를 역전시켰고 결국에 81년에 요크타우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리 조약을 통해서 독립 인정받고 미국 혁명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네.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쳤고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도 자극을 주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방헌법 제정하죠. 연방헌법, 상권 분립의 바탕을 둔 연방헌법 제정했고 그리고 나서 조지 대통령을 선출함으로 인해서 아메리칸 합중국이 성립이 되고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연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73년에 가장 먼저 시작하니까 73에 보스턴 차 사건, 74년에 1차 대륙. 보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쓰면서 계속 연도 감각을 좀 키워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75년에 바로 렉싱턴 전투 있었고 75년 6년에 걸쳐서 2차 대륙 3, 4, 5, 6 이렇게 3, 4, 5, 6. 그 다음에 81년에 요크타운 전투 승리하고 83년에 파리 조약 승인받았고 그 다음에 7년에 연방헌법 제정했고 9년에 아메리카 합중국 성립했고 연도 계속해서 몇 번, 한 5번, 6번 이렇게 좀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87년 넣어서. 알겠지?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정리하는 시간 드릴게요.